원재철 회장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어젯밤에 오는 비 소식을 듣고 운전을 할까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생각하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첫 번째가 아니고 다행히 두 번째인데 다음에 우리 어지혁 박사님이 오시니까 만에 하나 제가 늦으면은 순서를 좀 스위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그리고 틀림없이 제가 여기 갔을 때 아마 발표자 위주의 몇 분만 앉아 있을 거다.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는데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제물류의 현장이 이렇게 정확히 시간 지키고 뜨겁구나.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깨져갖고 참 다행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다가 국제물류협회하고 KMI하고 함께 오거나이즈하는 미팅에서 저희 대학교에서 이제 참석하면서 과연 어떤 분들이 오실 거고 제가 어떤 내용을 갖다 발표를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KMI 있다가 인하대학교 온 지가 이제 20년이 됐고요. 지난 20년 동안 거의 이제 국제물류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KMI에 잠시 돌아가서 정부 정책을 서포트한다고 하면서 알게 됐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계, 학계, 연구 관계에 있는 분들을 프로그램에 다 모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프로그램 참석자, 프로그램에서 발표하시는 뿐 아니라 여기 이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잠시 인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현안이나 뒤에 대기업이 당면한 문제 또는 후반부의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걸로 짐작을 하고 제가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수업이나 연구 또는 잠시 KMI 복귀해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급박하게 움직였던 그런 현황 타개를 위해서 외국의 주요 컨설팅 회사 사장들하고 주로 나눴던 시장 분석 전망 그리고 오랜 동안 저희 수업을 참석하는 학부부터 석사 그다음에 비즈니스 오는 그런 분들하고 했던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거를 최대한 한번 모아서 함께 제가 생각하는 고민을 공유하고 이 자리에서 좀 토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짧아요. 한 20분뿐이 안 되고 또 이미 앞에 이제 시간이 좀 다소 소진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물류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우리 인하대학교가 한진재단의 후원으로서 물류를 하고 DJ 정부부터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를 나가는 국정을 갖다 어젠다 세팅을 했는가.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닥쳤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됐고 80년대 중반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또다시 규제 완화의 개정 디레귤레이션이 됐고 ICT 혁명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과거 대량 생산에서 다품 정소량 생산, 지금 아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고객 하나하나를 갖다가 케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 하니까는 마켓이 글로벌화해야 되었고 생산 입장에서도 소싱부터 최종 프로덕션까지를 갖다 전체를 누가 잘 아우르는가 해서 기업 내 각 디파트먼트들이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또는 기업에서 인테그레이션뿐 아니라 국제물류 하시는 분들이 통상 서플라이 체인의 6, 7개 다른 업체끼리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하느냐. 이제 이런 전략적 선택이 다가왔었죠. 하지만 그런 기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에 저희가 지난 한 20년간 직면하고 있고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올해부터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인해서 시시각각 도전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온 기후변화 협약 이것이 가져온 파고 얼마 전에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1년 반 전부터는 신경을 안 쓰다 갑자기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급박하게 정말 숨가쁘게 총론부터 강론까지 하느라고 움직였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또 탄소 중립 자체도
도대체 원자를 할 거냐 말 거냐 등을 갖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그림이 단적으로 제시하죠. 이산화탄소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비해서 낙스, 삭스는 로컬이나 리지널 에리어를 영향을 준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500 몇 개 기업이 하고 있고 연간 10만 톤 이상 배출량, 한 개 업체에 2만 5천 배출량을 하는 분들은 MRB,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그거를 리포팅하고 베리피케이션 하느냐. 재무제표를 마치 공시할 때 ESG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프로덕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안 써있는데 유럽 같으면 여기에 지금 탄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얼마 있다. 이렇게 하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형국으로 와 있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초 유엔에서는 국내 산업 위주로 했지만 국가 간에서는 국제산업, 항공이나 해운은 유엔이 하기보다는 아이카오 에서 하라 해서 유럽 자체에서 2013년부터 유럽의 이러한 모든 항공사에 대해서 통제를 시작했고, 아예 모두 급기야는 테크니컬 메저, 오퍼레이셔널 메저, MBM, 마켓 베이스 메저 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해서 앞에 두 개는 강제로 받아들였고 세 번째는 현재 여전히 이제 논의 중이죠. 2000년도 되면 유럽 전체 교통부 장관들이 합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환경 문제를 경제학에서 external cost라고만 치부했는데 그렇지 않다. 모든 코스트 어카운팅이나 텍세이션에다 이게 인터널라이즈 시키겠다. 한마디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비환경적인 트랜스포테이션 모드에는 텍세이션을 하거나 페널티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고, 코스트도 인바이러먼털 코스트를 들어가는데 실제 계산에 다 산정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ETS, Emission Trading Scheme, 우리도 시작하는 탄소 배출량 거래 제도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있는 섹터, 그 파워 플랜트,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200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물리업계 시사하는 바가 이로 인해서 도대체 그러면 주어진 할당량보다도 이내로 배출을 할 거냐, 아니면 할당량보다 많이 해서 페널티를 때리거나 혹은 할당량보다 더 큰 거를 탄소 배출량 거래 시장에서 사갖고 할 거냐. 한 2배 이상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로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이미션 컨트롤 레이어 2005년부터 북해, 이쪽에 발틱해, 이쪽에서는 이 안에 다니는 배들은 설퍼, 그 고유황을 갖다가 낮춰라 했고, 한 몇 년 뒤에 2012년부터 북미를 중심으로 대부분 다 200해리 안에 들어와서는 똑같이 고유황을 못 댄다 하는 움직임에 동참을 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급기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과거 3.5% 고설파를 쓰던 벙커 시율을 이제는 0.5%, 그 다음에 ECA 내에는 0.1% 이런 세계로 바뀌었고, 우리나라는 여기 적극 동참하고자 5개 항만에서 0.1%, 중국도 상당수 항만이 동참하나, 그런 면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IM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5년까지 급격히 낙스, 삭스, 그다음에 CO2를 갖다 줄일 계획이 있고요. 이런 탄소를 비롯한 환경 이슈가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예상치 않았던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플라이 체인 언서턴티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오래된 고민이고 답은 정해져 있죠. 어질리티 어프로치다. 어질리티, 에자일 어프로치라는 건 뭐냐? 남보다 스피디하게 반응하고 플렉서블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 왜 일어나느냐? September 11을 비롯한 내추럴 디자스터 또는 지금 전쟁 같은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많은 기업들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올해 작년 말에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콘제스천이 여기 LA 롱비치가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중심 항만인데 배가 거의 100척이 대기 중이에요. HMM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은퇴하고 나서 작년 10월에 다시 배를 타갖고 미국을 태평양 항로로 갔다 오는데 통상 40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월에 출발을 해서 5월에 보자 했는데 6월 초 나봤어요. 그런 정도로 여러 곳에 막히고 있죠. 한마디로 이 콘제스천으로 인해서 글로벌 플레이트 전체 선봉량의 10%가 거기에 묶여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주요 항만들 쭉 보시면 동해안, 서해안 할 거 없이 어디나 다 적체되고 있습니다. 뭐 홍콩이나 우리 이쪽에 있는 롱비치항 얼마 전에 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한눈에 AI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이 잡히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머스크에 오랫동안 있다가 메리타임 베스푸치 사장을 하는 라스 젠센이라는 친구, 아주 제가 볼 때는 세계 탑이라고 생각해요. 시장 분석 능력이. 내년과 내후년에 선박이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시장에 투입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식시장 HM이 어떻게 될 거야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제 답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으니까 갖고 계세요. 이런 대답을 잘 합니다. 세계 시장을 보시면 좀 드러나요. 2023년, 24년에 투입되는 선박들이 시장에 올 때는 굉장히 수급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럼 지금까지 서플라이 체인 리질리언스를 하기 위해서 흔히 백업, 뭔가 버퍼를 해야 된다고 흔히들 얘기했는데 이분은 반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많이 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유휴시설 많이 했는 데는 원가가 올라가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이에요. 우리 블랭크 세일링, 뭐 물류업계를 갖다가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화재업계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선사들이 도대체 선박을 갖다가 안 해갖고 가격 올렸다. 초창기엔 그런 얘기가 맞았어요. 2019년대. 뒤에 보신 것처럼 선박이 모자라서 블랭크 세일링을 합니다. 물류업계에 계신 분들이 지난 2년 동안 돈 못 벌었다는 건 정말 바보죠. 엄청난 HMM을 보면 17조의 매출액에 8조 뭐 순이익을 올리는 그런 탑3 기업으로 성장을 했으니까요. 자, 그걸로 그치지 않고, 뭐, 코로나 전부터 벌어지지만, 전쟁은 전 국민에서 벌어지고 있다. 같은 동종산업끼리 전쟁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 다 퍼지고 있다. 국제물류업계에 있는 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경쟁도 대기업뿐 아니라 전혀 다른, 플랫폼 기반의 업체들이 와서 경쟁을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챌린지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있겠는지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2D로 요약할 수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디카보나이제이션이에요. 디지털라이제이션 되지 못하면은 시장에서 축출될 거다. 작은 기업이건 큰 기업이건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기업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돼 있지 않다. 국내 글로벌한 제1, 2의 기업들도 그렇게 많은 7조 가까운 돈을 냈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고 누구를 중역을 스카우트했다 1년쯤 되면 킥아웃 합니다. 우리 기업이 근본적으로 말은 요란하게 떠들지만 ES도 비슷하지만 실제 그런 해외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하느냐? 현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뉴놈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트랜시먼트 카고가 더 큰 데로 한 곳에 몰리고 그 다음에 선사들 간에 M&A가 더 활발하게 벌어지고 점차 중소형 포워딩은 사라질 거다. 그리고 디지털 하지 못하거나 디카보나이제이션 하는 데는 살아남을 곳이 없다. 이것이 이제 이분들의 결론이에요. 뭐 아마존이나 DHL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 자명하고요. 플랫폼 산업에 기반을 둔 이 전자상거래가 미국, 아시아 쪽이 가장 큰 뿐 아니라 인트라에이시아 트레이드 이것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이래서 국내 기업들도 대응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많은 기업들이 보면 왜 도대체 쿠팡이 그렇게 오랜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인베스트먼트가 됐는지 또는 네이버하고 CJ 통운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지 지금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넥스트 노말이 뭐냐? 한마디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리질리언스를 키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에자일 디시전 뭐 이런 쪽으로 벌어질 거다.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졸업하면 많이 이제 가고자 하는 회사들 현재 주로 글로벌 물류업체들 여기 뭐 쉔커를 비롯해서 쿠넨, 네겔 뭐 이런 기업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 오른쪽 기업처럼 가겠죠. 왼쪽은 현재 또는 이제 곧 과거, 오른쪽이 이제 현재 곧 미래 뭐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뭐 이미 기술 혁명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류운용 진흥화, 뭐 이런 쪽에 오른쪽은 뭐 지난 정부부터 계속 오랫동안 했던 얘기고요. 여기 보이는 기술들이 뭐 말로만 그래 우리 현장에 다 와 있고요. 그래서 CJ 통운 같은 경우도 우리 대표적인 이제 물류 기업으로서 이렇게 이커머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ESG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가는 거는 아직도 먼 얘기고요. 그런 반면에 제가 20년 동안 국제물류업계 그 소원이 물류업계가 1조 이상 매출액이 나오는 기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규모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을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이게 판토스사래요. 판토스에서 이제 LG그룹을 썼던 판토스에서 보면은 내부에 있는 그 부문별로 처음에 우리가 물류업계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functional integration, internal integration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 부분별로 다 따로 놀아갖고 한 고객이 뭐 인보이스 달라 그래도 그걸 하나 제대로 통합해 줄 수도 없고, 카고 트래킹도 안 되고, 그런 시대에서 다 이제 통합하고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지금 현재 판토스 사장님을 만나뵈면 그분의 이제 생각은 지금보다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더 커졌기 때문에 글로벌 오퍼레이션하고 국내하고 통합하는 게 지금 남은 숙제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이제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뭐 SKS에 비해서 사실은 그 시작도 작았지만 아직 여전히 작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LG CNS 뭐 솔루션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LG CNS 과거고 오른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냐 보면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대거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향후 물리시장 변화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뭐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등을 이제 국내 주요 업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잠시 눈을 돌려서 우리 외국 업체를 좀 보면 자라, 여러분 잘 아는 자라, 주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중저가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급 브랜드화 되어 있는데, 자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 의류업계에서 뭐 H&M이나 갭, 유니클로를 제끼고 세계 1위로 뚝쓴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상당히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러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업체들은 다 생산 유통을 다 아웃소싱 하는데 여기는 자신들이 수직적 통합을 해서 많이 지구합니다. 디자인부터 전체 생산 과정, 유통 과정을 본 기업에서 다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 1000명의 디자이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라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자라가 큰 문제에 좀 봉착을 했었어요. 클릭 앤 콜렉트로 이렇게 온라인 세일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매장이 혼잡해졌고, 유통센터가 부족해졌고, 반품이 많이 되니까 역물류에 대한 그 리버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자라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냐. 상당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원 로봇, RFID, 뭐 IT 이런 거 보면 신기술을 장착을 해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DC 센터, 플래그십, 뭐 수요 예측에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신기술을 우리는 명목적으로 하지만 이분들은 적극 실현을 해서 온라인 마켓이 증가하고 세일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센터도 한 23개 정도 확장을 해갖고 엄청난 IT, 그 다음 기반시설 투자를 해서 성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안 하고 있다? 그럼 우리 기업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뭐 대기업뿐 아니라 포워딩하는 업체가 똑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탄소 중립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인데요. 이게 IMO에서 선박에 대해서 계속 대응하는데 2050년대 탄소 제로를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탄소 제로가 될 것이냐? 물류 비용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내셔널 쉬핑 코스트인데, 이게 이미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그중에 큰 게 이제 대체연료, 우리 대체연료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쓰는 하이설퍼 퓨얼은 톤당 한 몇백 불뿐이 안 되고, LNG도 몇 배 안 되지만 정부에서 또는 업계에서 많이 떠드는 뭐 그린 수소다 무슨 톤당 가격을 보세요. 심지어는 25,000불이 넘어갑니다. 도대체 이런 가격을 떼고 현실을 알고 정책을 떠드느냐 아니면 뭘 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업계에서는 뭐 한눈에 그러면 신조를 그 뭘 위주로 했느냐? 세계 400척 이상의 선박들이 다 LNG 기반으로 이미 돼 있어요. 우리가 조선 최고 국가이기 때문에 야디의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물론 LNG가 한 10년 뒤에 된다고 오더를 하고 있지만, 당장은 LNG도 어려운 게 뭐, 인프라 문제도 있고, 해서 중간에 암모니아로 갔다 한다는데 선사마도 다르고, 또, 야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포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포트에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포트, 차세대 항만은 어떻게 개발이 되는 것이 되겠느냐? 여기 압축에 돼 있어요. 디지털화해야 되고 자동화해야 되고 그린 포트 해야 된다. 뭐 세계 1위 항만이 싱가포르 갖고 있는 투아스 항만에 대한 설계도 해요. 투아스 항만은 설계를 할 때 생각 자체가 여기 보이는 뭐 우리 정부에서 지금 대부분 이거 받아들여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선박이라든지 뭐 다른 기술도 다 들어가 있는데 디지털 트윈 싱가포르 국립대학하고 저희 KMI하고 이제 사인을 해갖고 이분들이 항만 디자인을 할 때 크게 보면 버추얼 시뮬레이션인데 그 안에 놓고서 다 안에서 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 그래서 왼쪽이 실제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다 전략적이거나 또는 오퍼레이셔널 레벨에 다 작업을 해보고 나서 디자인을 합니다. DHL 세계 1위죠. 도이체방크하고 합병이 된 다음에 7만 6천 척 배와 7만 6천 대 배와 뭐 이런 트럭 7만 축의 트럭과 400 이상인데 고그린 전략을 갖게 되는데 10여 년 전부터 이분들이 사업 부문별로 스코프 1 and 2, 스코프 1은 그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스코프 2는 에너지 제너레이션 하는데 예를 들어 전기 쓰는 데 들어가는 이 스코프 1 and 2는 유엔에 강제적으로 보고해야 될 의무사항이고 스코프 3는 그 외 코미팅이나 다른 아웃소싱 된 데까지 되는 옵셔널한데 이분들은 스코프 3까지 해가지고 각 부문별로 타겟을 세우고 2020년까지 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상당수 타겟을 다 완성했고 독일은 뭐 이거보다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훨씬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인터모달 트랜스포트 과거에는 비행기로 하든가 다른 거 아니면 탄소를 많이 줄였고 했다. 뭐 그런 내용에 워낙 시간이 급하게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다른 걸로 문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